슬쩍 제 세상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건축가인 아버지의 연필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 외출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의 화려한 장신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 울려 퍼지던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날 밤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아래층의 무거운 침묵이 마치 유령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계단 꼭대기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한 지 얼마나 됐죠? 10년, 15년, 시간 참 빠르네요. 전 요즘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권태로워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수진아? 돌려 말하지 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똑똑하다니까. 제 생각엔 이제 우리에게 약간의 새로운 공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둘 다 더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자극 말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자극? 성장?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제가 책에서 많이 읽어봤어요. 요즘 교양 있는 부부들의 현대적인 트렌드래요. 우리 열린 결혼해보는 거 어때요? 열린 결혼. 저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달콤한 목소리와 아버지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에 완벽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열린 결혼? 그 말은 우리가 이 결혼을 유지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뜻인가? 그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야?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을 공간을 주는 거죠. 새로운 영감이라. 혹시 강태민 회장 말하는 건가? 강태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계단 위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날 감시한 거예요? 정말 저급해. 하지만 이미 알았다니 숨기지도 않겠어요. 맞아요. 태민 씨와 나는 영혼의 교감이에요. 영혼의 교감. 그랬군. 저는 아버지가 소리치거나 분노하거나 적어도 울부짖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수천 마디의 비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던 다정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고. 당신이 말하는 열린 결혼. 나도 이제 성장해야지. 안 그래?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다정한 아버지가 아닌 차가운 복수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끔찍한 걸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찾겠다는 명목으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제 볼에 입을 맞추는 어머니의 입술은 차가웠고 눈에는 승리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버지와 저, 그리고 거대한 유령 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잠든 아버지를 확인하러 서재에 들어갔다가 켜져 있는 아버지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5성급 호텔 허니문 스위트룸 예약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서 왜 허니문 스위트룸을? 그날 밤 저는 몰래 아버지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홍대의 클럽 이름들이, 그리고 클라우드에는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줄 것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엿본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클럽에서의 대화가 재생되는 듯했습니다. 저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친구분과 춤 한 곡 춰도 될까요? 기분 전환이 필요해 보여서요. 누구신데 함부로 말을 거세요? 지금 얘 기분 안 좋은 거 안 보여요? 작업이라니요.
오해입니다. 그냥 저분 표정이 남일 같지 않아서요. 저도 방금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사실 오늘 제 아내가 다른 남자 때문에 저에게 자유를 주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상처를 무기 삼아 어머니의 배신 위에 더 거대한 배신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예약한 허니문 스위트룸은 더 이상 로맨틱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무덤이자 끔찍한 복수극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비밀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주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좋아요. 그 파티 우리가 접수하죠. 대신 샴페인은 제일 비싼 걸로 쏘셔야 해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한 계산을 보았습니다. 혹시 건축에 관심 있어요? 아버지가 그녀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뀔 새로운 설계도의 첫 번째 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럽에 있는 동안 우리 집은 거대한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낯선 인부들과 집을 가득 채운 톱밥 먼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2주간의 휴가를 내고 직접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제게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되찾으려는 냉철한 건축가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먼지 쌓인 공기처럼 건조했습니다. 하준아, 아빠는 경계선을 긋고 있는 거란다. 다시는 넘어올 수 없는 선. 거실 한가운데 제가 걸음마를 배우고 아버지와 레슬링을 하던 바로 그 공간에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묻어있던 카펫은 뜯겨나갔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위로 희뿌연 먼지가 쌓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반으로 갈라지는 집처럼 제 마음도 두 동강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던 날 아버지는 제 방의 가구들을 새로 생긴 아버지의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선택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이 잔인한 전쟁에서 저는 아버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물리적인 분리 작업이 끝나자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모은 모든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는 그 여자 한유라와 함께 제주도로 떠나는 비행기표와 최고급 풀빌라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니의 배신이 남긴 돈으로 아버지는 새로운 행복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버지는 파리에 있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행은 즐거웠어? 집에 와. 선물이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던 날 저는 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벽 때문에 저는 현관 쪽 상황을 볼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비명. 이게 다 뭐야? 집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박진우,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장난하는 거야? 저는 벽에 귀를 대었습니다. 벽 반대편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왔어? 여행은 즐거웠나 보네. 얼굴이 좋아 보여. 당신,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애들은 어디 있냐고? 내 말 안 들려? 진정해. 저 벽 보이지? 저게 이제 우리 사이의 새로운 경계선이야. 여긴 내 공간. 그리고 저 너머가 당신의 공간. 아이들과 내 물건은 모두 이쪽. 내 공간으로 옮겼어. 아이들. 아버지는 저를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제가 소유물이라도 된 것처럼. 저는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어머니의 절규와 아버지의 냉정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태블릿 PC로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이미 아버지의 노트북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무너지는 숨소리는 제가 사진을 봤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당신 수준이 고작 이거였어? 바람? 아니, 이건 바람이 아니야. 당신이 우리 관계의 문을 열어줬고
난 그 문으로 나갔을 뿐이야. 당신이 강태민과 뜨거운 밤을 보내는 동안 나는 그 돈으로 유라와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 어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분노는 공포로, 공포는 애원으로 변했습니다.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잖아. 어머니는 저를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말에서 어떠한 진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방패로 삼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수진아. 아이들? 걱정 마. 아이들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쪽에서 살 거야.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어머니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방음벽을 넘지 못하고 텅 빈 어머니만의 왕국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 침대에 누워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더 이상 가족이 없었습니다. 오직 폐허가 된 왕국과 그 폐허 위에 세워진 새로운 요새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아버지와 유라 누나는 진짜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유라 누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잃어버렸던 온기를 되찾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때마다 제 웃음 뒤에 가려진 어머니의 절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고 온다며 외출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방으로 와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저는 몇 년 만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우 씨,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수진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왜요? 왜 안 돼요? 나 정말 변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중요한 걸 모르고 있구나. 신뢰라는 건 유리잔과 같아. 수진아, 한번 깨지고 나면 아무리 조각을 잘 붙여도 그 틈은 영원히 남아.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카페 앞에 유라 누나가 차를 몰고 나타났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절망으로 물들었는지를 아버지는 반지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준아, 아빠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거다. 깨진 세상 속에서 너만은 안전한 요새 안에 있어야 했어. 저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이 깨진 유리 조각 위를 평생 맨발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깨진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아프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의 복수극은 그렇게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복수극은 막을 내렸고 저는 아버지의 견고한 요새 안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혹은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건축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유라 누나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행복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폐허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임시 대피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그 폐허 속에 잠들어 있던 유령을 깨웠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친구 김가을 아주머니였습니다. 한때 어머니의 모든 비밀을 감싸주던 그 사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준이니? 나 가을이 아줌마야. 다름이 아니라 내 엄마가 많이 아파.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한번 와볼 수 있겠니?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엄마. 그 단어는 너무나 오랫동안 제 삶에서 봉인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겪었을 혼란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 여자도 네 어머니니까. 너는 이제 성인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하준아,
잊지 마라. 내가 왜 그 벽을 세웠는지. 아버지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년 만에 우리 집의 다른 쪽 문 앞에 섰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의 웅장한 입구였던 그 문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화려했던 거실은 빛을 잃고 값비싼 가구 위에는 하얀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유령의 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작게 웅크린 형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하준이구나. 꿈인 줄 알았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여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엉클어진 머리, 공허한 눈. 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만든 폐허 속에 스스로를 가둔 죄수였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너무 춥지.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사람을 부를 돈이 없었어. 내 아빠가 모든 걸 가져갔으니까. 어머니는 처음으로 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현실에 대한 읊조림이었습니다. 그 남자 강태민. 내 아빠가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걸 알자마자 날 떠났어. 하긴 내가 바보였지. 난 그 사람에게 예쁜 트로피였을 뿐인데 진짜 보석은 내 아빠였는데 내가 그걸 내 손으로 깨뜨려 버렸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어린아이가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세상이 무너지던 그날 밤, 계단 꼭대기에서 울고 있던 저를 외면했던 엄마는 어디 있었는데요? 저는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가 먼지 쌓인 냄비를 닦고 냉장고에 남아있던 재료들로 겨우 수프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연민의 전부이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제 고맙다 아들아. 저는 대답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벽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벽은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유령을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허 속에서 울리는 유령의 메아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는 끝났지만 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폐허의 양쪽을 오가며 깨진 조각들을 영원히 맞춰나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의 견고한 유세 안에서 모범적인 아들이자 전도유망한 건축학도인 박하준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처럼 반듯하고 유라 누나의 따뜻한 미소에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약과 음식을 사서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의 폐허로 향했습니다. 저는 청소하고 죽을 끓이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칠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텅 비었던 눈에 희미하게 남아 감정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섬과 같았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제 자신의 모순에 갇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균형은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 의해 깨졌습니다. 바로 유라 누나였습니다. 하준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니? 누나한테 말해줄 수 없을까? 아니에요, 누나. 그냥 과제가 많아서요. 거짓말. 내 눈을 보면 알아.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어. 마치 두 개의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너 혹시 어머니 만나고 있니? 유라 누나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재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수년 전 그날 밤 보았던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준아, 내 서재로 따라 들어오너라. 서재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여자가 널 붙잡더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합치자고 매달리던? 아니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존재하고 계실 뿐이에요. 텅 빈 집에서, 먼지 속에서요.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뭐지? 그 여자를 동정해서 얻는 게 뭐냐는 말이다. 네 마음의 평화? 아니면 네가 더 나은 인간이라는 자기만족? 아버지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잔인함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일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세운 이 모든 질서가 아들이라는 변수 때문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제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세운 그 벽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까지 가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신에 대한 복수로 벽을 세우셨죠. 하지만 그 벽은 이제 아버지를 과거의 원한 속에 가두고 저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 갇혔어요. 이 벽은 우리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유라 누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축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 제 이름으로 된 편지 한 통과 함께 낡은 집의 반대편을 리모델링하는 설계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따뜻하며 빛이 잘 드는 한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우신 벽을 허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벽 옆에 새로운 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저의 선택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아버지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복수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자신의 아들이 놓은 이 새로운 다리를 건널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자신의 요새 안에 갇혀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진짜 마지막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계도와 편지를 두고 나온 후 며칠 동안 집에는 폭풍전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저를 향해 네가 감히 누구의 아들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고 소리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요새는 그만큼 견고하고 그의 자존심은 그 요새의 가장 높은 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새를 무너뜨린 것은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따뜻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여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건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준이에 대한 문제라고요. 당신이 그 증오를 놓지 못하면 당신은 그 여자를 잃었던 것처럼 하준이도 잃게 될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웠던 그 벽이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려는 미래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하준이가 자신의 문을 만들게 해줘요. 그 아이가 당신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 되게 해줘요.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도록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유라 누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세운 요새의 벽에 작은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결국 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곳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단 2글자였습니다. 자재비. 그 밑으로는 아무런 설명도 감정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방식, 아들을 이길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방식.
아버지는 직접 문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문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돈으로, 하지만 온전히 저의 설계로 어머니의 공간을 고쳐나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폐허는 햇살이 잘 드는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어머니는 깨끗해진 창가에 앉아 화분에 작은 꽃을 심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참 동안 함께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벽은 증오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삶을 구분하는 경계선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자신이 가꾼 작은 정원을 돌보며 몇 해를 더 사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에 오지 않았지만 장례식 비용 전부를 익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 제 이름으로 된 설계사무소를 연 신진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평창동의 그 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세련되고 위압적인 문과 이제는 비어버린 제가 만들었던 작고 소박한 문, 두 개의 문 앞에 서서 저는 그 거대한 벽을 바라봅니다. 그 벽은 우리 가족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이자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기념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복수는 완벽하고 잔인한 건축의 걸작이었다고. 하지만 제 생애 첫 작품은 작고 보잘것없는 문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나누기 위해 벽을 세웠고 저는 한 영혼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것은 결코 완벽하게 복구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그 폐허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증오를 물려받는 대신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짓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끔찍했던 복수극이 제게 남긴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